으악! 저거 치워.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귀신 좀 쫓아줘. 여러분, 저기 단상 위를 좀 보세요. 방금 전까지 태상그룹 회장이 되겠다며 거들먹거리던 강진철 전무 꼴 좀 보십시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네요. 어휴, 저 바지 좀 봐. 세상에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으면 다 큰 어른이 오줌까지 지렸을까요? 그가 덜덜 떨며 매달린 건 다름 아닌 낡아빠진 구두를 신은 62살 식모 옥자 씨의 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평생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았던 10살짜리 조카 지훈 도련님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비틀거림 하나 없는 꼿꼿한 자세,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 같은 눈빛으로 도련님이 입을 엽니다. 작은아버지, 이제 그 역겨운 연극은 끝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보 조카와 늙은 식모는 어떻게 저 악마 같은 재벌 회장을 오줌까지 지리게 만들었을까요? 가슴 뻥 뚫리는 이 기막힌 복수극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옥자 씨와 지훈 도련님에게 천군만마 같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까지 남겨주신다면 제가 그 기운 받아서 로또 당첨되는 대박 꿈까지 꿔드릴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모든 것은 지옥 같았던 그날 밤 옥자 씨가 태상그룹 저택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옥자 씨의 상황은 벼랑 끝 그 자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 중환자실에는 35살 된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친구놈 꼬임에 넘어가 덜컥 보증을 섰다가 10억 빚더미에 앉고 공사장에서 추락해버린 불쌍한 내 새끼. 매달 쏟아지는 병원비 580만 원.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끔찍한 협박 전화. 옥자 씨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사람 잡아먹는 집이라 소문난 강진철 회장의 저택에 입주 도우미로 들어간 건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도망치듯 들어선 저택은 으리으리했지만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른 건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소독약 냄새, 그리고 비릿한 핏물 냄새를 가리려는 듯 짙게 뿌린 독한 방향제 냄새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으아, 싫어. 저리 가. 거실 구석에서 짐승 같은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옥자 씨가 놀라 쳐다보니 웬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바닥을 구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허연 침을 질질 흘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맴돌고 있었죠. 그 아이가 바로 3년 전 의문의 사고로 부모를 잃고 바보가 되었다는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 강지훈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매끈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혀를 차며 내려왔습니다. 죽은 형님을 대신해 회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은 작은아버지 강진철 전무였죠. 아이고 냄새야. 이 짐승 새끼가 또 발작이네. 야, 늙은이. 뭐해? 저거 안 치우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과 쌀밥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로지 강진철, 단 한 사람을 위한 밥상이었죠. 옥자 씨는 도련님 밥은 어디 있나 부엌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강진철이 식탁 아래 있던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바닥으로 휙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바닥을 뒹군 건 개밥 그릇으로나 쓸 법한 찌그러진 양은 냄비였습니다. 그 안에는 쉰내 나는 찬밥 덩어리와 김치 몇 조각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뒤섞여 있었죠. 짐승은 바닥에서 먹어야지. 안 그래? 형님이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자 먹어. 똥개처럼 핥아 먹으란 말이야. 옥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지만 엄연히 이 집안의 주인인 도련님에게 개밥이라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도련님이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훈련된 개처럼 말이죠. 도련님은 냄비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구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정적 흐르는 거실에는 도련님이 밥을 씹어 삼키는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옥자 씨는 가슴 명치 끝에 뜨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당장 이 집을 뛰쳐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폴더폰에 찍힌 병원비 미납 독촉 문자가 그녀의 발목을 쇠사슬처럼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옥자 씨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도련님이 흘린 밥풀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옥자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처럼 밥을 먹던 도련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아주 잠깐 서늘하게 빛나는 눈빛을 봤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건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상그룹 저택에서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옥자 씨의 무릎 관절염은 도져서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4시부터 일어나 100평이 넘는 저택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자 씨가 잠시 허리를 펴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이 사고 나기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유일한 사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옥자 씨의 등 뒤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강진철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 아, 그 공사판에서 떨어졌다는 병신? 식물인간이라며? 산송장 사진을 왜 재수없게 남의 집에서 꺼내보고 있어? 세상에, 여러분. 강진철이 그 소중한 사진을 옥자 씨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종이 조각들을 바닥에 흩뿌리더니 구두로 지시겨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영훈이 얼굴인데. 으엉. 옥자 씨는 찢겨서 구두 흙이 묻은 아들의 얼굴 조각을 줍느라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옥자 씨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강진철은 그 굽은 등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 구석에서 곰 인형을 안고 있던 바보 도련님 지훈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곰 인형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리고 있다는 걸 강진철은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옥자 씨의 고통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강진철이 서재에서 화려한 금박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지훈 도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삼촌의 가면을 쓰고 말이죠. 우리 지훈이 삼촌이 약 가져왔네? 이거 먹어야 머리가 좋아지지. 자, 아해봐. 말이 좋아 약이지. 상자를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화학 약품 냄새가 거실에 진동했습니다. 그건 치료제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의 뇌를 서서히 녹여버리는 무시무시한 향정신성 약물이었습니다. 도련님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강진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이 새끼가 곱게 먹여줄 때 처먹지. 아, 잡아. 뭐해? 이 새끼 팔다리 안 잡고 약 먹여야 할 거 아냐? 너도 당장 쫓겨나고 싶어? 내 아들 산소 호흡기 떼버려. 아들의 호흡기. 그 말 한마디에 옥자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옥자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도련님의 발버둥 치는 팔다리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강진철은 도련님의 양보를 한 손으로 으스러져라 움켜쥐어 입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커먼 알약을 목구멍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도련님은 얼굴이 시벌겋게 달아올라 헛구역질을 해대면서도 강진철이 들이부은 물과 함께 그 독약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강진철이 휘파람을 불며 2층으로 올라가고 거실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옥자 씨는 도련님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도련님의 손이 옥자 씨의 거친 손을 살며시, 아주 살며시 움켜쥐는 게 아니겠어요? 옥자 씨가 놀라 내려다보자 약에 취해 풀려가는 눈으로 도련님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그건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옥자 씨는 도련님 걱정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도련님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옥자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 구석진 곳에서 파르스름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바보 도련님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침을 흘리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등 하나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피아니스트보다 더 빨랐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저택 구석구석을 비추는 CCTV 화면 24개가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걸까요? 의자가 천천히 뒤로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 불빛을 받은 지훈 도련님의 얼굴. 그 눈빛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늙은 늑대처럼 깊고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죠. 도련님이 옥자 씨 코앞까지 다가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진짜 저예요. 처음부터 미친 적 없었어요. 살고 싶어서 작은 아빠한테 죽지 않으려고 지난 3년 동안 바보인 척 연기한 거예요. 도련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3년 전 부모님의 차 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차고에서 강진철이 부모님 차의 브레이크 선을 자르는 걸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이었죠. 그래서 도련님은 그날부터 스스로 바보의 가면을 쓴 채 지옥 같은 집에서 숨죽여 살아왔던 겁니다. 할머니, 제 편이 되어주세요. 할머니를 옥죄고 있는 그 빚 10억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저랑 같이 저 악마를 잡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럽고 위대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옥자 씨를 저택 뒤편 후미진 화단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분의 식물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새카맣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매일 밤 혀 밑에 숨겨뒀다 뱉어낸 그 머리 좋아지는 약을 버린 곳이었죠. 식물조차 닿으면 죽는 독극물을 강진철은 3년이나 조카에게 먹였던 겁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처참한 화분 사진을 찍고 뱉어낸 약 덩어리를 증거로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진철이 살인자라는 결정적인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도련님은 낡아빠진 곰 인형의 배를 갈라 초소형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강진철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 그 인형을 소파 옆 테이블에 슬쩍 올려두었습니다. 크크크, 형님, 억울해하지 마쇼. 회사는 원래 독한 놈이 먹는 거야. 내가 브레이크 선 좀 건드렸다고 그렇게 훅 갈 줄 누가 알았나? 내일 아침이면 저 바보 새끼 정신병원 쳐놓고 나는 회장님 소리 듣겠네. 아, 인생 참 달다달아. 잡았다. 곰 인형 속의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살인 자백.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되고 있었죠. 방 문틈으로 이를 지켜보던 지훈 도련님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운명의 주주총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진철은 가장 비싼 양복을 빼입고 거만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 도련님을 정신병원으로 실어보낼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는 통보만 남긴 채 말이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대강당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강진철 전무의 신임 회장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었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단상에 오른 강진철은 뻔뻔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이 태상그룹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그때 대강당의 거대한 뒷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휠체어 위의 소년과 머리가 산발이 된 늙은 노인. 바로 지훈 도련님과 옥자 씨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평생 걷지도 못한다던 바보 지훈 도련님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림 하나 없는 꼿꼿하고 당당한 걸음걸이. 도련님은 성큼성큼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강진철의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삼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려오시죠. 거긴 살인자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살인자라는 단어에 강진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련님이 버튼 하나를 누르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카맣게 타들어 죽은 화분 사진과 국과수 성분 분석표,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치사량의 향정신성 독극물 검출. 저건 지난 3년간 작은아버지가 제게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며 먹였던 약을 뱉어낸 화분입니다.
식물조차 닿으면 죽어버리는 저 독극물을 10살 조카에게 매일 먹였습니다. 서서히 뇌를 녹여서 죽이려고 말이죠. 객석에서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강진철이 술에 취해 내가 브레이크선 좀 건드렸다며 살인을 자백하는 영상이 대문짝만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진철은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발악했습니다. 아, 하지마. 끄지마. 저거 가짜라고. 딥페이크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태상그룹 회장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련님이 준비한 마지막 히든카드, 공포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하에서 울리는 듯한 저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철아, 내 아들 괴롭히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같이 가자, 진철아. 그건 3년 전 죽은 형님,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이 미리 녹음된 아버지 목소리를 음성 변조해 스피커로 내보낸 것이었죠. 미신에 미쳐 살던 강진철에게 이 목소리는 핵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형님, 귀신이 왔다. 그 순간 강진철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단상 위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극도의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누런 물이 흥건하게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강진철이 대중 앞에서 오줌을 지리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는 덜덜 떨며 네 발로 기어 단상 아래 서 있던 옥자 씨의 낡은 구두 발밑에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귀신 좀 쫓아주세요. 아주머니, 내가 다 잘못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밥벌레라 부르며 무시하던 식모에게 오줌 지린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그야말로 완벽하고 처절한 인과응보였습니다. 들이닥친 경찰들이 오줌 범벅이 된 강진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강진철의 뒷모습을 보며 옥자 씨는 눈물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도련님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의 주주총회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통쾌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살인, 횡령, 아동학대, 모든 혐의가 드러난 강진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태상그룹의 회장을 꿈꾸던 그는 이제 좁은 감방에서 벽과 대화하는 미치광이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앞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10년 전 식모 박옥자 여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그녀를 향해 수십 명의 임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안에서 훤칠한 키의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엿한 20살 청년이 된 강지훈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옥자님에게 달려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 호칭은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강지훈 회장이 사제를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의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훈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옥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재단 이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 옥새를 바쳤습니다. 이 재단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지옥 같았던 그 집에서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신 어머니십니다. 받아주세요. 그것은 10년 전 10억 빚을 갚아주겠다던 어린 소년의 약속을 뛰어넘는 위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휠체어를 탄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그건 바로 10년 전만 해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옥자님의 아들 영훈 씨였습니다. 지훈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이었죠. 옥자님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훈 회장은 울고 있는 옥자님의 입에 하얀 박하사탕 하나를 넣어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인생이 좀 달콤해지셨나요? 그래. 달다. 참 달아. 내 평생 이렇게 단맛은 처음이다. 그것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인생의 참된 단맛이었을 겁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늙은 식모와 어린 도련님. 이제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서로의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고 해도 진심은 통하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옥자 씨와 지훈 도련님이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인생의 끝맛은 저 박하사탕처럼 반드시 달콤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시원하고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루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